올해 처음으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온 태풍 다나스가 오늘 낮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들로 제주에서 10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옛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 모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홍대역과 신촌역 등 노점 곳곳에도 일본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원하면 관여하겠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실제 관여할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유정은 10시간 넘게 이어진 현 남편과의 대질 조사에서 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습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교육 내용이 바뀌었지만 정작 학생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실습 내용이 부실해졌고 소질이나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올해 처음 한반도를 향해 올라온 태풍 다나스가 오늘 정오쯤 소멸했습니다. 당초 남해안으로 들어와 내륙을 관통할 걸로 예상됐지만 상륙 직전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유난히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엔 여러 피해를 남겼습니다. 부산의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승주 기자, 지금은 일단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부산은 침수된 곳이 워낙 많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동래구 세변교 인근입니다. 지금도 제 옆으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목도 이렇게 물에 차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공원은 물론 바로 옆 차도도 완전히 물속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수도 절반 정도만 모습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이번 폭우로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가늘어졌지만 이미 내린 빗물이 워낙 많아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는 인근 연안교와 사상구, 수관교 등 부산 시내 곳곳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피해가 있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갔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일찍 소멸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전남 진도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후 서해에서 동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 진도 앞바다 소멸로 예보를 바꿨습니다. 태풍은 낮은 온도에 바닷물 위를 지나면 세력이 약해지는데 어젯밤과 오늘 새벽 태풍이 지나온 제주 서쪽 해상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육지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에는 1000mm가 넘게 내렸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 양이면 역대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제주 산간 삼각봉에 1268mm, 윗새오름도 1198mm입니다. 오늘 하루 성산에 내린 비의 양도 262.7mm인데요. 이는 1923년 강수 관측 이래 7월 중 역대 두 번째 많은 일강수량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았던 건 이번 태풍이 이미 한반도 인근에 있던 장마 전선을 끌고 오면서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태풍의 특성상 태풍 동쪽에 있던 제주와 남해안 쪽에 다량의 수증기가 뿌려진 효과입니다. 현재도 제주와 남해안 일대는 기상특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걱정했던 것보단 태풍 피해가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비를 뿌리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이 무너져 도로가 통제됐고 다리가 잠겨서 사람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윤두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산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석 방지망도 소용없었습니다. 민물은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도로는 막혔습니다. 산사태가 난 곳 앞 도로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얼마나 거세냐면 이런 커다란 돌무더기들이 지금 도로 아래로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 등으로 전국의 국도와 지방도 두 곳은 아직 통제 중입니다.
하천물이 불어 무섭게 쏟아집니다. 불어난 하천물 아래로 다리가 모두 잠겼습니다. 때문에 다리 건너편에 있는 펜션 투숙객들은 현재 모두 고립된 상황입니다. 제주 중간산의 한 무밭은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가 보니 무릎까지 발이 빠집니다. 바로 옆 나무는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는 전남에서도 이어져 350여 헥타르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부산에서는 폭우로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원룸 건물은 외벽이 반쯤 떨어져 붕괴가 우려됩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라 여수에선 육상에 있던 요트 4척이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곳곳에 간판이 부서졌고 가로수도 뿌리째 뽑혀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오늘만 항공기 163편과 여객선 119척의 발이 묶여 교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는 김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공항의 항공편들이 정상 운항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서울 종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자리에 소녀상 앞에서 100여 개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집회가 끝났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현장인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지금 이제 시민들이 많이 돌아갔겠군요. 오늘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시민 500여 명이 모여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6시에 시작한 집회는 7시 반쯤에 끝이 났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이 촛불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에 참여 단체가 60여 개였는데요. 사흘 만에 100여 개로 늘어날 정도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반하장이다. 되게 뻔뻔스럽고 어떻게 사죄도 한 번도 안 해놓고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가해국인 거잖아요. 전쟁 범죄의 가해국인데 피해국한테 수출 규제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 일본 정부 아베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함께 외치고 싶어서. 예,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손팻말을 들고 와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참가자들이 들고 온 손팻말을 보면 앞면에는 노 아베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친일 적폐 청산하라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시민들은 집회 내내 강제징용 사죄하라 또 수출 규제 철회하라 이런 문구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을 담아서 집회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형 우길기를 해체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촛불 집회 전에도 이제 다른 규탄 집회, 또 기자회견이 많이 열렸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내내 이곳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평화나비 등 대학생 단체는 아베 가고 평화 오라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이곳에서 종강역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또 촛불 집회 직전까지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종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거리의 상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노점 500여 곳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홍대 앞 거리입니다. 노점 메뉴판이 걸려있던 자리엔 이렇게 아베를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천막 4대 트럭에도 같은 글귀가 붙었습니다. 서울, 안산, 시흥 등 500여 곳의 노점 상인들이 노재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록 노점 상이지만 작은 힘을 모아서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알리는 거죠. 이곳은 신촌입니다. 이곳 노점에도 같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현수막을 붙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수막 어떻게 붙이시게 되신 거예요? 같은 국민들하고 똑같이 경제에 흔들리니까 노점도 동참하기 위해서 끝까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판결을 걸었죠.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동안 노점상들의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상인들이 현수막을 내걸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앞서 한국의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언급을 해 논란이 됐던 일본 유니클로 본사가 추가로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배우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다며 일본 본사와 함께 추가로 말씀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쪽짜리라는 논란이 있었던 기존 사과에 대해선 일본 본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신을 원하고 또 필요로 하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일에 매달리기는 힘들다고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President Trump on Japan and Korea, since you just returned from there, there's ongoing tension between. Yeah,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id,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두 나라가 관여하길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에 개입하는 건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힘든 일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현재로선 당사자 간 해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그럼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것 처음입니다. 지금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은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양국의 요청을 단서로 달았지만 직접 나설 수 있다는 표현을 언급한 데는 갈등 상황이 더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 한일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이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직 그 부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안보 전략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그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무역 갈등으로 국한하려는 듯한 표현을 여러 차례 쓴 것도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지금 직접 없던 중재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좀 유보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양측이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자신은 다른 많은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에 개입하는 건 그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힘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뒤집으면 개입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한일 양국이 먼저 풀어달라 이런 의미를 읽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모종의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우선 문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요청은 언제 전달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때입니다. 청와대는 이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해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을 면담했는데 청와대는 이때도 한일 갈등과 관련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때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아닙니까?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수출 규제 계획을 발표한 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7월 1일입니다. 청와대는 그 전부터 일본 언론이 경제보복 가능성을 보도를 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공식화하기 이전부터 외교적 노력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에도 반도체 부품 관련 수출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달 30일 산케이 보도 같은 당일의 보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그 이전부터 대비를 해왔다는 입장인 거군요. 네,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만든 통합 TF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설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그리고 대응책 등을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해 왔는지 등은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다각도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당장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군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들을 달았습니다. 우리 측 요청만으로는 당장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볼턴과 포틴저 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다음 주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보좌관의 방문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향후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머리가 아프니 법정에서 나가게 퇴정 명령을 내려달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갑자기 재판부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달 만에 입을 열고 한 이 발언에 검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판 거부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밤중 오간 설전을 법정에 들어가 지켜봤던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갑자기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이 아프다며 더 이상 법정에 앉아있을 수가 없단 겁니다. 양 전 원장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한 건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2달 만입니다. 재판에선 오전에 시작한 증인신문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변호인만 있어도 재판을 할 수 있지 않냐며 법정에서 나갈 수 있게 퇴정 명령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에 명령을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핵심 증인들의 신문조차 마치지 못한 것도 우려했습니다. 난감해하던 재판부는 결국 양 전 원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을 끝냈습니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월요일 양 전 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줄지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회계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본류인 회계 사기 의혹과 관련한 첫 번째 영장이었는데요. 검찰은 회계법인과 허위 진술을 공모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데다 회계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 재무 책임자와 재경 팀장에 대한 영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류인 거짓 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회계 사기라는 핵심 혐의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면 승부에 나섰지만 차질을 빚은 겁니다. 당초 김태한 사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혐의로 이미 임직원 8명이 구속됐는데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선 뒤 김태현 사장 등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은 의붓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 남편이 아들의 죽음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유정을 직접 지목했었는데요. 경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두 사람을 불러서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편과 처음으로 마주 앉은 고유정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의붓 아들 B군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고씨 부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 남편 A씨는 고유정이 살해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지식사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과 A씨가 처음으로 경찰의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고유정의 살해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타살의 의혹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진 8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고유정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질 조사는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A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카레를 먹인 뒤 잠든 사이에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고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의 사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고유정 부부의 진술을 분석해 빠르면 이달 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지난해 대만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사고판 조직이 검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을 보낸다는 식의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사용하면서 2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을 들여왔던 건데요. 이 사건을 주도한 국내 3대 마약사범 서모 씨가 최근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방에 메타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이 수북이 담겨 있습니다. 대만 사람인 A씨는 국내에서 마약 거래를 하려다 지난해 7월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대만인 20여 명과 한국인 2명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3대 마약 사범으로 꼽히는 서모 씨도 함께 꼬리를 밟혔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62.3kg, 시가로 2,080억 원, 2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주도해 대만 폭력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것처럼 꾸며 필로폰을 한국에 갖고 온 겁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아가씨를 보낸다 등의 은어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마약을 전달할 땐 1,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가서 서로 약속된 일련 번호가 맞으면 거래를 했습니다. 인천지법은 구속 기소된 서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형을 내렸습니다. 마약 매매범들이 이제까지 받은 형량 중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거래를 최종 성사시켰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대만인 2명도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거나 대만으로 도망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호텔 예약 대신해주는 중개업체 이용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보상 기준과 같은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돈은 다 받아놓고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고 통보한 뒤 잠적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도 얼른 입금하라며 전화를 했다는데 피해자 200명이 3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가족 여행을 가려던 20대 신모 씨는 호텔 숙박비 470만 원을 날렸습니다. 중개업체는 영업 중지를 알리는 단체 문자 한 통만 보낸 뒤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후기가 되게 많은 좀 큰 사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그냥 전혀 못했죠. 업체는 영업 중지를 통보하기 하루 전에도 예약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날 예약을 제가 문의를 넣으니까 딴 데는 다 없는데 이쪽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다시 연락이 와서 예약 확실히 할 거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리고 예약하고 입금을 했는데 7월 15일 날 홈페이지에 영업 중지. 사무실 주소로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간판은 따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임시로 종이에 업체명을 써 붙여놨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임대 문의라는 딱지도 붙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차차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숙박 관련 피해 사례는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행업체의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미 피해를 봤다면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안팎으로 경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금 같은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손톱만한 미니 골드바를 사거나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등 금 투자 방식도 다양해졌는데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골드바 제조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1g당 약 4만 6천 원이던 금값은 현재 약 5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작은 카드형 골드바가 인기입니다. 무게에 따라 7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선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다만 부가세와 거래 수수료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금값이 올라도 실질적인 수익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몰래 거래하는 이른바 뒷금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함량이나 중량이 미달된 경우가 있고요. 보증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되팔고자 할 때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엔 실물 없이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1g 단위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데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최근 금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가격 변동성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르는 속도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급격할 수 있습니다. 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든지 정기적으로 들어온 인컴 부분이 없습니다. 분산 차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4년 전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당시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빠졌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개인 이익 얻는 것을 막자는 규정인데 국회가 반대했던 겁니다. 정부가 어제 이해 충돌 방지 법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 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입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어기고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을 어기면 이익이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야 모두 겉으론 환영했지만 의정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을 만들 때도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직무의 범위라는 것은 정말 법관이 하나의 특정 케이스를 다룰 때의 범위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거든요. 이런 설계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조항은 빠졌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엔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도 4건 있습니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의 목포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지만 해당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정무위는 손 의원 붙인 서운 논란으로 넉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제와 묘비 제막식이 오늘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추도사에서 노회찬 대표가 이루고자 했던 진보정당 집권의 꿈을 향해 국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의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학습 중심으로 바꿨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수당은 줄고 실습 내용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수당을 좀 올리기로 했지만 다른 문제가 여전합니다. 오효정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옳은 수당만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무직이랑 들어오는데 가니까 제 몸 한 300만 원 프레스기 이러고 빵빵거리는 거 만져야 된다고 화상은 막 무슨 명예징표라면서 안 한다 하고 나왔더니만 회사하고 뭐 입장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기숙사가 없어갖고 그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잤거든요.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믿고 정식 입사를 한 건데 그 현수막에 걸린 애들 취업 축하드립니다 하고 있는데 나온 애들도 되게 많고. 학생의 전공이나 소질에 맞춰 고민해주지 않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아봐라 이런 문자 왔었거든요. 회사 취업 못하고 지금 재수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혹은 밉보이지 않아야 나도 취업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고 교사가 자신의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후배에게 내가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최신 기계를 좀 다룰 수 없어서 기계가 놀고 있다. 구조적인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를 중심으로 이 특성화고 정책이나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야지. 대학 안 가도 목표를 이룰 거라 했던 학생들의 꿈, 현실에선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JTBC 고유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이란 혁명수비대가 소형 쾌속정들과 헬리콥터로 포위한 뒤 억류했습니다. 현재 교신이 끊긴 배 안엔 승무원 23명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원유 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억류된 스테나 임페로입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유조선이 영국 국기를 단 채 승무원 23명을 태우고 사우디 항구로 향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Surrounded by 4 vessels and a helicopter, has changed course and is heading into Iranian waters. 현재 이 배의 교신은 끊겼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해당 유조선이 국제해양법을 위반해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해사당국으로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억류는 지난 4일 영국령인 지브롤터에서 이란 유조선이 붙잡힌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의 유조선을 놔주지 않으면 영국의 유조선을 억류하겠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는 한국 등 약 60개국을 불러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 연합체를 만드는 구상을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위 연합체에 동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서 고가도로 아래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가 숨졌고 승객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도둑들에 출연했던 홍콩 영화배우 런다화가 중국에서 행사를 하던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오늘 한 남성이 광둥성 중산에서 열린 영화 홍보 행사에서 런다화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현장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고 런다화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가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가스 공장의 공기분리대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3km 반경의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는데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500명이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 모여 교육당국과 청와대를 비판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 등이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며 2차 총파업 말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이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이후 교육당국과 교섭을 계속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68년 만에 북아일랜드에서 디오픈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승을 노리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골프채를 내려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아일랜드 현지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디오픈 2라운드 17번 홀, 타이거 우즈가 러프에서 실수한 후 클럽을 내려칩니다. 경기 전 주저앉아 신발끈을 묶는 등 몸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지만 디오픈에선 컷 탈락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20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로리 맥킬로이는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1라운드 1번 홀 티샷이 오비라인을 살짝 넘어갑니다. 다시 한 티샷도 러프에 빠져 쿼드러플 보기를 했습니다. 16번 홀에선 짧은 퍼트가 들어가지 않자 툭 쳤는데 홀을 돌아 나와 더블 보기를 했습니다. 컷 탈락한 그에게 응원이 쏟아졌지만 아쉬운 표정입니다. 올해 US 오픈 챔피언인 게리 우들랜드를 비롯해 필 미컬슨 등도 이틀 만에 짐을 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그리오는 환상적인 홀인원을 선보였습니다. 30대 선수들인 미국 JB 홈스와 아일랜드 쉐인 로리가 공동 선두입니다. 3라운드는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여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북아일랜드 로열 퍼트러시 골프클럽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갑질 사장입니다. 예,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걸리면 아주 큰일 날 분위기인데 어느 갑질 사장 이야기입니까? 네, 유시민 작가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두고 한 말인데요. 보통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물건을 사는 고객이 왕인데 되레 반도체 부품을 파는 일본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 갑질 사장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유 작가는 일본 행위가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이익을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문화하는 거잖아요. 예,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기다. 유 작가가 경제학을 전공한 건 맞습니다. 다른 네,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유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보시면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다. 수출 규제를 안보 조치인 것처럼 규정해 국제사회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해외 석학들의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베 총리도 혹시 뭐 경제학을 전공했습니까? 저도 아베노믹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전공은 정치학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 작가가 그 아베 총리 대신에 그 총리 부인에게 좀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총리 부인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신다니까 혹시 한국말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괴롭히면 남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오더라. 아, 예. 상당히 강한 당부의 말을 남겼군요. 2006년이었나요?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말 상당히 유창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전할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 뽑아요, 안 봐요입니다. 예, 안 뽑아요. 최근에 이제 한 방송사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이 이렇게 나간 게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고 때문에 어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안 뽑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새누리당 로고가 함께 배경으로 자유한국당 로고가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공영방송에서 작정을 하고 낙선운동에 나선 게 아니냐 그러면서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뭐 방송사에서 저런 실수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일부러 그랬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뭐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앞서 키워드에서 안 뽑아요 말고 안 봐요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된 건 아니었는데요. 안 뽑아요라는 문구가 나온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안 봐요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아, 같은 뉴스에서 배경화면으로 저렇게 연속해서 나온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로고가 있던 자리에 저기 C자, 그러니까 조선일보 로고가 나왔는데요. 예. 뭐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조선일보를 안 봐요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자, 한일 갈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사지 말자, 팔지도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특정 언론사가 등장한 이유는 뭡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일부 보도가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7일자였는데요. 보시면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 공동의에서 결론낸 사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줄에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 발표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도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민관 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예. 조선일보가 일부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 안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 대변하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예. 이게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건데 어떻습니까? 조선일보에서는 또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 따로 반박은 없었습니까? 네, 조선일보 측에서는 해당 기사 어디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1965년 협정 때문에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불매운동에는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번 논란으로 안 뽑아요, 안 봐요까지 있다는 것 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봉부엔 80mm, 그 밖에 호남 지역과 충청, 강원 영동엔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